라면 한 봉지 이야기부터 해볼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가끔은 이런 작은 가격표 하나가 세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어. 우리 집 부엌 어딘가에도 라면 한 봉지쯤은 있을 거야. 신라면일 수도 있고 진라면일 수도 있고 너구리나 짜파게티일 수도 있겠지. 예전에는 라면 한 봉지가 참 가벼운 물건이었어.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동네 슈퍼에 가면 라면도 사고 과자도 하나 집어오고 운이 좋으면 아이스크림까지 손에 들고 나올 수 있었거든. 그땐 그런 생각을 안 했어. 돈의 가치가 안정돼 있구나. 이런 어려운 말은 몰랐지. 그냥 1,000원이면 1,000원만큼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같은 라면을 사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집어들 때도 가격표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마트에서 묶음 라면을 살 때도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숫자를 보게 되지. 라면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돈이 달라진 걸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야. 라면값만 오른 것도 아니야. 짜장면도 올랐고 배달비도 생겼고 전기요금도 올랐고 월세도 올랐어. 그리고 어떤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올랐지. 라면은 2배쯤 오른 것 같은데 집값은 어떤 시기에는 3배, 4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단순히 물건이 비싸지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가진 돈의 힘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야기야. 같은 10,000원인데 예전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이 살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표만 보고 있으면 절반만 보는 거야. 진짜로 봐야 하는 건 그 가격표 뒤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야. 누가 돈을 만들었고 누가 돈을 풀었고 그 돈이 어디로 먼저 갔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 집 부엌까지 도착했는지.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다만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왔을 때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어. 그리고 돈을 대할 때도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어.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볼 거야.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해서 중동의 사막으로 갔다가 미국 백악관으로 가고 연준 회의실을 지나서 다시 우리 집 부엌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천천히 가면 괜찮아. 핵심은 하나야. 돈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언젠가 우리의 생활비로 돌아와. 인플레이션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물건이 비싸졌다고 생각하는 대신 돈이 작아졌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 10만 원으로 라면을 100몇십 봉지 살 수 있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지금은 같은 10만 원으로 그 절반 정도밖에 못 산다면 지갑 속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힘은 줄어든 거야.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든 거지.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조용한 도둑 같은 면이 있어. 한 번에 확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돈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사람들은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모든 물건이 똑같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 라면은 2배가 됐는데 외식비는 더 많이 오른 것 같고
집값은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왜 그럴까? 돈이 작아진 거라면 모든 게 같은 비율로 올라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유는 간단해. 새로 풀린 돈이 모든 곳에 똑같이 가지 않기 때문이야. 어떤 돈은 월급으로 들어가고, 어떤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고, 어떤 돈은 은행을 거쳐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먼저 들어가.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는 시대에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먼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아.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계좌가 불어나는 걸 봐. 반대로 매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월급이 오르기 전에 장바구니 가격이 먼저 오르는 걸 보게 돼. 같은 인플레이션인데 누군가에게는 자산이 늘어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생활비가 늘어나는 일이 되는 거야.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오지 않아.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오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볼 때는 단순히 얼마나 올랐나만 보면 부족해. 어떤 돈이 어디로 먼저 갔나를 같이 봐야 해. 라면 매대로 간 돈과 강남 아파트로 간 돈은 같은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길을 지나가거든. 그럼 이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요즘 갑자기 생긴 문제일까? 아니야. 비슷한 일은 50년 전에도 있었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도 물가가 갑자기 오르고 기름값이 뛰고 사람들의 생활이 흔들린 적이 있었지. 그때의 시작점은 마트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청사도 아니었어. 중동의 사막이었어. 1973년 10월 아주 조용할 것 같던 어느 날에 시작된 전쟁. 그 전쟁이 세계의 물가를 움직였고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까지 흔들었어.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에서는 욤키푸르라는 가장 신성한 날이었어.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기도했고 도시도 평소보다 조용했지. 군인들도 일부는 부대에서 기도하고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날 이집트와 시리아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남쪽에서는 이집트군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왔고 북쪽에서는 시리아군이 골란고원으로 밀고 들어왔어. 이스라엘은 처음 며칠 동안 크게 밀렸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으니까. 군인들은 기도하다가 부대로 뛰어갔고 휴가 중이던 사람들은 급하게 돌아왔지. 전쟁 초반의 공기는 아주 절박했어. 그때 이스라엘이 손을 내민 나라가 미국이야. 무기가 필요했고 시간이 없었어. 미국 대통령 닉슨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해. 미국은 대형 수송기를 동원해서 무기와 장비를 이스라엘로 보냈어. 작전명은 니켈 그레스. 이름만 보면 별 뜻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큰 지원이었어. 탱크, 탄약, 장비들이 계속 날아갔고 이스라엘은 조금씩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지. 전쟁은 18일 만에 휴전으로 끝났어.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어. 그런데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들이야.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가까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도와준 거야.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그 분노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 이 나라들 손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거든. 총이나 탱크가 아니야. 석유였어. 그 시절 세계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석유에 묶여 있었어. 자동차도 석유, 공장도 석유, 난방도 석유, 비료와 플라스틱도 석유에서 시작됐지.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은 중동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 쉽게 말하면 산유국들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이 멈출 수 있는 구조였던 거야. 산유국들은 그 수도꼭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 그동안은 잠그지 않았지. 자기들도 석유를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1973년에는 상황이 달랐어. 정치적 분노가 너무 컸고 이미 쌓여있던 경제적 불만도 있었어. 그래서 산유국들은 결정을 내려 석유 가격을 올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한 나라들에는 석유 수출을 줄이거나 끊기로 한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일 쇼크가 여기서 시작돼. 석유 가격은 몇 달 사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어. 이 숫자는 그냥 차 기름값이 오른다는 뜻이 아니야. 석유가 들어가는 모든 것의 가격이 흔들린다는 뜻이야. 비료값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에 있는 물건 가격이 오르고, 전기와 난방비가 오르면 공장 운영비와 생활비가 같이 올라.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생겼고 어떤 주유소는 문을 닫았어. 학교는 난방을 줄였고 사람들은 차를 덜 타려고 했지. 심지어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까지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에너지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 그 시절 한국은 중화학공업을 키우려고 빚을 내서 공장을 짓던 때였고 그 공장들은 에너지에 민감했어.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공장 비용이 뛰고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의 생활도 같이 어려워졌지. 그러니까 1973년에 오일 쇼크는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었어. 사막에서 시작된 전쟁이 바다를 건너고 공장을 지나고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부엌까지 도착한 사건이었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해. 오일 쇼크를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석유 가격이 올랐다고만 이해하면 절반만 보는 거야. 겉으로 드러난 반가소에는 전쟁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화약은 깔려 있었거든. 그 화약은 2년 전 1971년 8월 15일에 만들어졌어. 미국 대통령 닉슨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한 날이야. 닉슨은 이렇게 말했어. 미국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그 일시 중단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지금까지도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없는 돈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 달러는 금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약속을 만들었어. 세상의 돈은 달러에 연결하고 달러는 금에 연결한다. 미국은 35달러를 가져오면 금이 론스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지. 이 약속 덕분에 달러는 신뢰를 얻었어. 달러가 그냥 종이가 아니라 뒤에 금이 받치고 있는 돈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과 복지 정책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
점점 더 많은 달러를 찍어냈어. 금고에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가 세상에 떠돌기 시작한 거야. 다른 나라들이 이걸 눈치채기 시작했어. 특히 프랑스는 달러를 미국에 가져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 미국은 약속했으니 금을 내줘야 했어. 하지만 그런 요구가 계속되면 미국의 금고는 비게 돼. 그래서 닉슨은 선택했어. 약속을 지키다가 금을 모두 잃을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멈추고 달러를 지킬 것인가. 닉슨은 두 번째를 골랐어. 그 순간 달러는 금에서 떨어져 나왔어. 돈을 묶고 있던 자물쇠가 풀린 거야. 이제 미국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달러를 만들 수 있게 됐어. 물론 당장 모든 사람이 변화를 느낀 건 아니야. 하지만 산유국들은 달랐어. 그들은 석유를 팔고 달러를 받고 있었거든. 사우디가 일본에 석유를 팔아도 달러로 받고, 쿠웨이트가 유럽에 석유를 팔아도 달러로 받아. 산유국들의 금고에는 달러가 쌓여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 말한 거야. 이제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산유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진짜 물건인 석유를 팔고 받은 돈의 가치가 흔들리는 걸 지켜봐야 했어. 땅 속에서 한번 꺼낸 석유는 다시 생기지 않는데, 그 대가로 받은 달러는 미국이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야. 쉽게 말해볼게. 네가 사과 농장 주인이라고 해보자. 매년 사과를 팔고 종이를 받아. 그 종이는 원래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 어음이었어. 그래서 안심하고 모았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종이를 준 사람이 말해. 이제부터는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그러면 네 손에 있는 종이의 의미가 달라지겠지. 당장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 가치는 예전 같지 않아. 산유국들이 느낀 감정이 그거야.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운 것에 화가 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달러 약속을 깬 것에 오래 쌓인 불만이 있었어. 그래서 1973년 오일 쇼크는 사막에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야. 전쟁이 방가쇠였지만 화약은 이미 1971년에 워싱턴에서 깔려 있었어. 이 흐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인플레이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재해가 아니야. 그 전에 누군가가 내린 결정들이 있고, 그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 우리 생활비로 돌아오는 거야.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한 번 치고 끝난 파도가 아니었어. 1973년 오일 쇼크가 지나간 뒤 잠시 진정되는 듯 했지만 1979년에 다시 큰 파도가 왔어. 이번에는 이란 혁명이었지. 이란은 중요한 산유국이었고,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석유 공급이 흔들렸어. 석유 가격은 다시 크게 올랐고, 미국 물가도 다시 뛰기 시작했어. 그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지쳐 있었어. 매년 물가가 크게 오르니까 내년에 더 비싸질 거라는 불안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거든. 이게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 자체가 다시 물가를 밀어 올려. 사람들은 미리 사두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고, 회사는 임금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 그렇게 물가가 다시 오르고 사람들은 또 더 오를 거라고 믿게 돼.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뜻은 단순해. 사람들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실제 가격을 움직이는 거야.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폴 볼커야. 1979년 8월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됐어.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야. 미국 달러를 다루는 기관이니까 사실상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자리라고 보면 돼. 볼커는 외모부터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어. 키가 2미터가 넘는 거인이었고 늘 시가를 들고 다녔고 옷차림은 조금 투박했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디 먼 농장에서 걸어 나온 큰 어른 같은 인상이었다고 해.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결정은 아주 단호했어. 그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봤어.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잡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볼커가 쓴 도구는 금리였어.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져.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대출을 덜 받고 소비도 줄어. 경제가 식어가는 거야. 그러면 가격을 계속 올리기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해. 하지만 이 방법에는 큰 부작용이 있어. 경제가 식으면 회사가 사람을 덜 뽑고 가게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져.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약이지만 그 약은 꽤 독한 약이야. 볼커는 그 독한 약을 썼어. 기준금리는 결국 20% 가까이 올라갔어.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지.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사실상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기업도 새 공장을 짓기 힘들어져. 결과는 고통스러웠어. 미국 실업률은 크게 올랐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 라틴 아메리카 같은 나라들은 미국 금리 상승의 충격으로 외채 위기를 겪었고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도 위험한 시간을 지나야 했어. 그럼에도 볼커는 멈추지 않았어. 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고통받을 거라고 봤거든.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 저축으로 노후를 버티는 사람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다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결국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아냈어.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미국 물가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세계는 꽤 오랫동안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게 돼. 우리는 그 시기를 대안정기라고 불러. 하지만 이 안정은 공짜가 아니었어. 수많은 일자리와 기업, 그리고 여러 나라의 고통이 비용으로 들어갔지. 이 부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결정도 무겁지만 그걸 잡는 결정도 무거워. 누군가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다시 걷어야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누군가는 고통을 겪게 돼.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래. 큰 고통을 지나고 나면 처음엔 기억하려고 해. 그런데 평온한 시간이 오래 이어지면 그 고통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조금씩 잊어버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했어. 물가도 낮았고 중앙은행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금리를 내리며 시장을 도왔지.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추고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풀기 시작했어. 이걸 양적 완화라고 불러.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을 더 넣어주는 거야. 처음에는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했어. 은행이 무너지고 기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걸 막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다는 거야. 위기가 오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줄 거라고 믿게 된 거지. 시장이 흔들리면 다시 금리를 낮춰줄 거라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받쳐줄 거라고 기대하게 됐어. 그 기대는 사람들을 더 과감하게 만들었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빚을 내서 사업을 키우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으니까 빚이 위험하다는 감각도 약해졌어. 그리고 돈은 라면 매대보다 자산시장으로 먼저 갔어.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여러 자산 가격이 부풀어 올랐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고 아직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먼 거리를 느끼게 됐어. 이 흐름은 조용했어. 사람들이 매일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으니까. 라면 값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봤어. 하지만 돈은 어딘가에 쌓이고 있었어. 그리고 그 돈은 언젠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 2020년 3월 세상이 멈췄어. 마트에서는 마스크가 사라졌고 학교는 문을 닫았고 식당과 카페도 멈췄어. 공항은 텅 비었고 늘 사람으로 가득했던 거리도 조용해졌지. 우리 모두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멈춘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 멈춤은 단순히 외출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어. 식당이 문을 닫으면 식당 주인의 수입이 끊기고 직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식당에 식재료를 대던 사람도 타격을 받아. 비행기가 멈추면 항공사만 힘든 게 아니라 공항 노동자, 부품 회사, 주변 상권까지 모두 영향을 받지. 경제는 서로 연결돼 있어.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도 같이 멈춰. 그래서 미국 정부와 연준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어.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고 가게가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거든. 그래서 돈을 풀었어. 아주 많이. 미국 정부는 직접 지원금을 보냈고 실업급여를 늘렸고 기업이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도록 지원했어. 연준은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췄고 시장에 돈을 공급했어. 2008년에도 돈을 풀었지만 2020년에는 그 규모가 훨씬 컸어. 이 조치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니야. 그때는 정말 급했어.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한꺼번에 멈추고 금융 시스템이 얼어붙는 걸 막아야 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있어. 세상에 돈이 크게 늘어나면 그 돈은 결국 어딘가로 흘러가. 처음에는 생활비를 지탱하고 그 다음에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들어가. 실제로 2020년 이후 주식시장과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 가격은 크게 올랐어. 사람들은 집에 머물면서 주식 계좌를 열었고 싼 금리로 돈을 빌렸고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쳤지. 처음엔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했어.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졌지. 하지만 사실 가격은 이미 오르고 있었어. 라면 값이 아니라 자산 값이 먼저 오르고 있었을 뿐이야.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는 동안 소비자 물가는 비교적 잠잠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았지. 하지만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었어.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몇 년 사이에 집이 더 멀어지는 걸 봤고, 월급을 모아 따라가려던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벽을 느꼈어. 이게 자산 인플레이션이야. 돈이라면 매대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먼저 가는 현상. 가진 사람에게는 축복처럼 보이고 아직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점점 더 높은 문처럼 느껴지는 현상.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돈은 생활 물가 쪽으로도 흘러가기 시작했어. 공급망은 막혀 있었고 공장은 멈췄고 항구에는 배가 밀렸어. 물건은 부족한데 돈은 많아져 있었지. 그러면 가격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 2021년부터 미국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 처음엔 공급망 문제라고 했어. 공장이 멈췄고 항구가 막혔고 운송이 꼬였으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봤지. 당시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했어. 영어로 트랜시토리. 그 단어를 참 많이 썼어. 그런데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어. 2021년을 지나며 숫자는 점점 올라갔고 사람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졌어. 파월은 결국 그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말하게 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었지.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이 전쟁은 물가에 또 다른 충격을 줬어. 러시아는 중요한 산유국이고 천연가스 생산국이야.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물 시장에서도 중요한 나라야.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 가격이 전쟁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공급망도 흔들리는 상태에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까지 뛰기 시작한 거야. 1973년에 석유가 세계 물가를 흔들었던 것처럼 2022년에도 에너지와 식량이 물가를 밀어 올렸어. 여기서도 같은 구조가 보여. 겉으로 보면 전쟁이 반가쇠야. 하지만 화약은 이미 깔려 있었어. 2020년부터 풀린 엄청난 돈, 낮은 금리, 부풀어 오른 자산시장, 막힌 공급망. 그 위에 전쟁이라는 불꽃이 떨어진 거지. 미국 물가는 9%를 넘었고 유럽과 영국, 한국도 높은 물가를 겪었어. 40년 가까이 잊고 지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누군가가 잡아야 했겠지. 1979년에 볼커가 그 자리에 섰다면 2022년에는 파월이 그 자리에 서게 돼. 파월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빠르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이 뉴스에 계속 나왔지. 한 번에 평소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조치였어.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에서 5%대까지 올라갔어.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인상이었지. 돈을 빌리는 비용이 갑자기 높아졌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런데 볼커 때와는 조금 달랐어. 볼커가 금리를 올렸을 때는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렸고 실업률도 많이 올랐어. 하지만 파월의 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게 버텼어. 사람들은 이걸 두고 이상하게 느꼈지. 같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왜 이번에는 경제가 덜 무너지는 걸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분명해. 파월은 자기가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입장이었어. 2020년에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었던 사람도 파월이었고 2022년에 그 돈을 다시 걷어들이려고 금리를 올린 사람도 파월이었어. 이 말을 너무 거칠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해. 2020년에는 정말 위기였고 돈을 풀어야 하는 이유도 있었어. 하지만 그 결정의 비용은 나중에 돌아왔고 그 비용을 처리하는 일도 결국 같은 사람에게 돌아온 거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순히 누가 잘했고 못했느냐가 아니야. 위기 때 돈을 푸는 선택은 당장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형태의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볼커와 파월을 나란히 놓고 볼게. 볼커는 1970년대에 쌓인 인플레이션을 잡으러 왔어. 닉슨 쇼크, 오일 쇼크, 기대 인플레이션이 겹친 뒤였지. 그는 아주 높은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눌렀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이 생겼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여러 나라가 외채 위기를 겪었어. 파월은 2020년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싸웠어. 코로나 위기 때 돈을 크게 풀었고 그 돈은 처음엔 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공급망 문제와 전쟁이 겹치면서 생활 물가까지 흔들었지. 파월은 뒤늦게 금리를 빠르게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했어. 둘의 시대는 달라. 경제 구조도 다르고 노동시장도 다르고 금융 시스템도 달라. 그런데 흐름은 묘하게 닮아 있어.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그 비용을 감당하는 구조. 그래서 이걸 운율이라고 말하는 거야.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뜻은 아니야. 1970년대와 2020년대는 분명히 달라. 하지만 사람이 위기 앞에서 돈을 풀고 그 돈이 다시 물가로 돌아오고 결국 금리로 수습하는 흐름은 비슷한 박자를 가져. 형이든 아빠든 누군가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꼭 이 부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어. 세상은 늘 새로운 이름을 붙여. 오일 쇼크, 닉슨 쇼크, 코로나, 양적 완화, 트랜시토리, 빅스텝. 이름은 달라져.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구조는 자주 비슷해.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처음엔 누군가를 살려, 그 다음엔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생활비를 올려, 그리고 그걸 다시 잡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가 고통을 겪어. 이게 냉정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흐름이야. 세상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알고 있으면 덜 무서워. 구조를 알면 뉴스가 조금 덜 흔들리게 들리고 가격표가 조금 다르게 보이고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라면값은 그냥 라면값이 아니야. 그 안에는 달러가 있고 금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정치적 결정이 있어. 우리가 매일 보는 작은 가격표 하나에도 세계 경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야.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서 몇 년 뒤 세계는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모여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해. 우리는 그걸 플라자 합의라고 불러. 그 합의는 환율을 움직였고 달러를 움직였고 일본 경제를 움직였어.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이 한창 잘 나가고 있다고 믿던 순간부터 아주 긴 침체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해.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오던 시절, 모두가 일본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던 시절, 바로 그때 무너짐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 오늘은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1973년의 사막, 1971년의 백악관, 볼커의 연준, 코로나 이후의 돈의 홍수, 그리고 파월의 금리 인상까지. 처음엔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결국 모두 우리 생활로 돌아왔어. 라면 값으로, 전기요금으로, 월세로, 집값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만 가져가도 돼. 물가가 오른다는 건 그냥 가격표가 바뀌는 일이 아니야. 돈의 힘이 바뀌는 일이고 그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결정이 있어. 그 결정을 읽는 사람이 다음 파도를 조금 더 차분하게 맞을 수 있어. 오늘도 수고했어.